등나무 밑에서 계란을 토하다. 이종문. (4월)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에서 밀어내기 한 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향기가 바람결에 갑자기 확 풍겨왔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악취가 풍겨야 할 화장실에 도대체 이게 무슨 향기람? 볼일을 다 마치고 손을 씻는데 사람의 정신을 아찔하게 하는 향기가 다시 한번 왈칵 내 얼굴을 덮쳐왔다. 무심코 창밖을 쳐다보았더니 거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필까 말까를 망설이던 등꽃들이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활짝 피어나서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사각형의 거대한 시렁을 치렁치렁 뒤덮고도 허공으로 팔을 내뻗고 있는 거룩하고도 장엄한 등꽃이었다. 등꽃이 이토록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도 피거나 말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등꽃을 피워 놓은 조물주에 대한 죄 가운데서도 아주 큰 죄가 될 것이다. 나는 열일을 제쳐놓고 등꽃을 향해 내달려가서 그날 오전을 등꽃 향기에 취해서 지냈다. 보랏빛 상스러운 구름 한 덩이가 시렁 위에 두둥실 떠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포도송이 같은 꽃송이들과 잉잉거리는 수많은 벌떼를 시렁 밑에 있는 의자에 누워 무심히 쳐다보기도 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구내식당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더니 반찬과는 별도로 삶은 계란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오늘은 이게 웬 계란입니까? 어제가 바로 부활절인데 일요일이라 계란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계란을 오늘 하나씩 선물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나로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계란이었다. 점심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상 모서리에다 계란을 톡톡 깨서 소금에다 찍어 먹으려고 하다가 호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었다.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활절 계란을 부활도 하기 전에 깨어 먹어버린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일로 생각되었다. 게다가 이미 배가 부를 정도로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삶은 계란 하나를 또 먹는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다. 계란은 잠시 후에 내 연구실의 갈색 탁자 위에 귀엽고도 단정하게 올려졌다. 그러고 나서는 어제가 부활절이라는 것도 오늘 점심시간에 부활절을 축하하는 계란을 받았다는 것도 완전히 망각한 채 읽고 있던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가끔씩 창문으로 등꽃 향기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느낌이 코끝으로 아슬아하게 만져졌다. 오후 4, 5시가 되었을까 갑자기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탁자 위에 계란으로 시선을 옮겼다. 물론 충분하진 않겠지만 일단 저거라도 먹고 보자. 그러나 그날따라 내 연구실에는 유난히도 많은 사람이 득실거렸다. 원래 연구실은 강의를 나오는 젊은 후배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고 더구나 월요일
진영마다 동료 교수들과 젊은 후배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문 고전 윤독회가 열렸다. 그러므로 강의를 마친 후배들이 윤독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내 연구실에서 그들 나름대로 책을 보며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란 하나로 대여섯 명이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저 계란을 나 혼자 먹어야겠는데 말이야. 때마침 창문으로 등꽃 향기가 확 풍겨왔다. 나는 진짓 등꽃에다 시선을 던지면서 탁자 위에 계란을 슬그머니 낚아채어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등나무가 있는 뜰로 천천히 걸어갔다. 미친년 널뛰듯이 이리저리 불어오는 4월 바람에 건물을 온통 뒤덮은 수천 수만의 담쟁이 잎새들이 석걸음을 짜고 너울거리며 파도타기 응원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마다 등꽃 향기가 저지러졌다. 나는 커다란 계란을 의자의 모퉁이에 톡톡 깨뜨려서 통째로 입에다 털어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뒤쪽에서 아마도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여학생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여러 개의 목소리가 들쭉날쭉 겹쳐져 있었다. 여러 명의 여학생이 함께 나를 부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나에게 한시를 수강하는 토끼같이 귀여운 여학생의 목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었다. 물론 내막을 다 알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란 하나를 혼자 먹으려다가 착하고 귀여운 여학생들께 들통이 났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의 입에 계란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현실이기도 했다. 나는 전혀 듣지 못한 척했다. 그러고는 입속에 있는 계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서둘러 계란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뒤통수를 간지리는 정겨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하나, 둘, 시작. 선생님. 이번에는 귀여운 토끼의 지휘 아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울려 펴졌다. 비록 입속에 절반으로 갈라진 계란이 그대로 들어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절박한 상황을 위장하기 위하여 짐짓 평소보다 더욱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살펴보니 모두 나에게 한시를 수강하는 우리과 여학생들이었다. 그 가운데 하얀 덧니와 양볼에 파인 보조개로 내 가슴이 짜릿해 오도록 웃고 있던 토끼가 불쑥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저희들은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신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 교정을 돌아보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교정에서 선생님을 뵙게 되어 매우 기뻐요. 그 무렵 나는 한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사랑이 한시 공부에도 정말 소중하다는 취지에서 교정을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조사하던 과제물을 해마다 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함께 교정을 돌며 그 과제물을 작성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노트에는
내가 조사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뭐라고 한마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토끼의 하얀 덧니를 바라보다가 오후의 햇살 아래 더욱더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는 등꽃으로 눈길을 옮겨갔다. 이리저리 부는 봄바람에 연보랏빛 향기가 다시 한번 진저리를 쳤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애들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웅변보다 침묵이 품위가 더 높단다. 우리 묵묵히 이 등꽃의 향기나 맡다가 가장. 그런데 귀여운 토끼가 분위기를 깨고 다시 한번 톡 튀어나왔다. 선생님이 내신 과제를 저희들이 거의 다 해결했거든요. 돌장성이 있는 곳은 박물관 옆이고 까치집이 4개가 있는 미루나무는 전원산원 뜰에 있고 돌절구들은 도서관 앞에 있고 대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400m고 목튤립 가로수는 사회관 뒤에 있고 거룩하고 장엄한 등나무는 바로 여기 있고요. 그런데요, 선생님, 세계적 희귀 식물이라는 애기자운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학교 전체를 2바퀴나 돌며 물어보아도 통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번에도 말없이 웃자 한 여학생이 눈자위를 하얗게 헐기면서 수다스럽게 떠들고 나섰다. 애가 근데 버릇없기는 그건 선생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과제야. 과제. 지금 그걸 선생님께 여쭤보면 어떡하니? 너 지금 선생님께 숙제를 해달라는 거니 뭐니?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나는 그저 묵묵하게 웃고 있기만 했다. 토끼가 눈동자를 초롱이며 다시 깡충 튀어나왔다. 선생님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시인이세요. 시인은 역시 어디가 달라도 다르군요. 선생님은 지금 이토록 아름다운 등꽃을 쳐다보시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계신다. 맞죠? 와, 우리 선생님 너무 멋지시다. 얘들 안 그러니? 맞지, 그자. 토끼의 입에서 튀어나온 시인과 시상이라는 말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이었다. 그 엄청난 괴리감과 낙차감 때문에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쿡 하고 웃고 말았는데 부끄러워라. 그 순간 나의 입에서 계란이 튀어나와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어머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예요? 영문을 묻는 아이들에게 나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대꾸했다. 사실은 말이야. 삶은 계란을 통째로 입에 넣은 참이었거든. 너희들 말이야, 삶은 계란을 입에 넣고 있는데 자꾸 말을 걸면 어떡하니? 유달리도 환한 저녁 노을이 곱게 깔리는 등나무 아래 한바탕 호호하하 왁자지껄한 웃음이 터졌다. 토끼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에 연구실로 돌아온 나는 제각각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윤독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 교수와 후배들에게 웃으면서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리는 온통 웃음 바다를 이루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 후배가 짐짓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울퉁불퉁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선생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콩 한쪽도 나누어 드실 분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닭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뜯으실 가공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발성에 그만 눈물이 다 납니다. 흑흑.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거니와 사건의 개요를 알게 된 이상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고사성으로 만들어 시간적으로는 영원토록, 공간적으로는 세계 만방에 두루 전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있던 후배들이 박장대소하며 소리를 질렀다. 옳소,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의 이 엄청난 사건을 고사성어로 영원토록 남깁시다. 그런데 고사성어를 무엇라고 지어야 잘 지었다는 소문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순 자리에 찬물을 뿌린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후배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그동안 점잖게 책이나 보며 앉아있던 동료 교수 한 분이 슬그머니 나섰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등하 토란이 어떻겠소? 등나무 아래서 계란을 토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고사성어는 속뜻을 표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이면에 숨겨두는 것이 훨씬 재미가 나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속뜻이 드러나는 표현을 찾기보단 그냥 등하 토라는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소만.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정말 절묘한 제안이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딱 벌리는 가운데 한 후배가 나섰다. 그런데 선생님, 등하토란이란 말의 속뜻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요. 나는 일단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고 싶습니다만 그러자 다시 그 후배가 너스레를 떨면서 울퉁불퉁 첨언을 했다. 선생님은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주제에 불과합니다. 이면적 주제는 박지원의 호질에 나오는 북각선생 같은 사이비 군자에 대한 비유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종문 선생님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실 뿐 아니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시는 양심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을 분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글쎄 통닭 한 마리를 혼자 떠들여다가 만개 있는 등꽃 아래서 그것도 귀여운 여학생들 앞에서 그만 계란을 토함으로써 그 표리부동함이 세계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북각선생과 절묘하게 닮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여 등하토란이란 고사성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밤 윤독회를 마친 뒤에 조촐한 술자리가 벌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독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조금 전까지도 별이 초롱초롱 빛나던 하늘에서 난데없는 폭우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봄철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엄청난 비가 아직도 얼어붙은 대지의 관절들을 사정없이 난타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저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우산들을 나누어 쓰고 그만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집이 같은 방향에 있는 한 후배와 각각 우산을 하나씩 쓰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 누구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비였으므로 우산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귀가하던 학생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비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여학생이 온통 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며 뛰어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봄이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겨울로 도변할 수 있는 날씨인데도 봄이 완전히 온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입고 있는 옷이 달랑 얇은 옷 한 장뿐이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그대로 밀착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굵은 물방울이 주르륵 떨어졌다. 그녀는 손에 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내달려서 삽시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잠시 후에 보니 그녀가 왕복 8차선의 횡단보도에서 붉은 신호등에 딱 걸려 있었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쏟아져서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였다. 바로 그 물에 빠진 생쥐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정이 내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피어올랐다. 학생, 보아하니 우리 학교 학생인 것 같은데 어서 이리 오게. 이 우산이 크니 같이 쓰자고. 그녀가 나를 힐끗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어머머, 선생님 아니세요? 워낙 상황이 다급했던 탓일까. 그녀는 사양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내 우산 속으로 깡총하고 뛰어들었다. 아니, 이네 누구야? 이제 보니 자네 토끼구나. 그래, 토끼. 자네 집은 어디에 있지? 그녀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싹 쓸어 올려 이마를 하얗게 드러내며 말했다. 예, 범물동입니다. 뭐라고, 범물동? 아니, 그러면 자네는 나의 고향 사람이구만. 실은 범물동이 나의 고향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물동이 내 고향이란 말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사를 한 후 무려 20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문득 간절하게 그리워지는 곳이 있다면 범물동이었다. 그런 점에서 범물동은 나의 제2의 고향이었던 것이다. 선생님도 고향이 범물동이세요? 그래, 범물동이다. 그런데 자네는 범물동 어디 사니? 그때 붉은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었으므로 나는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를 건너가며 물었다. 범물 태성에 살고 있습니다. 범물 태성이라면 내가 살았던 범물 한라와 같은 단지 내에 두 건축회사가 합작하여 지은 아파트였다. 따라서 이름은 비록 달라도 같은 아파트나 다름이 없었다. 오, 그러냐? 그럼 자네하고 나하고는 이웃 사촌이야.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나는 범물 한라에 살았거든. 내가 번 돈으로 내 스스로 마련한 최초의 아파트였지. 우와, 이거 머나먼 타양에서 고향 땅에 이웃 사촌을 만나고 보니 정말 반갑군 거래. 대화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왔다. 집이 같은 방향인 후배가 차를 향해 내달리며 소리쳤다. 선생님 안 타십니까? 어서 타세요. 그러나 나는 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 타지 않았다.
빗줄기는 다소 약해져 있었지만 아직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고향의 이웃 사촌인 이 착한 여학생을 도저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후배가 벌써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나는 내 이웃 사촌과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토끼, 자네가 한문교육과에 입학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취직이 쉽지 않은 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이 유달리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고사성어에 담긴 지혜에 홀딱 반했거든요. 한문교육과에 입학하여 고사성어라도 많이 배우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도움이 되고 말고. 그런데 토끼, 자네가 고사성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고사성어 하나 물어볼까?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고사성어를 좋아할 뿐이지 아직 고사성어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하시고 물으셔야 해요. 아셨죠, 선생님? 그래, 알았어. 참작하고 말고. 그런데 자네 혹시 등하토란이란 고사성어 아나? 토끼는 한동안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선생님? 어서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들어보긴 도대체 어디서 들어봤다는 거니? 내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웃고 있을 때 기다리던 범물동 버스가 왔다. 범물동 가는 버스가 왔군. 자네 어서 타게. 그러나 토끼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힘껏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다음 차 탈 거예요. 어서 고사성어 이야기 해주세요. 자네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타고 가. 어서 타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저 이래봬도 건강하다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 때문에 차를 그냥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저 혼자 홀라당 차를 타고 가요. 토끼는 한사코 고집을 부렸다. 나는 천천히 고사성어의 성립 배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호호 하하 웃음꽃이 몇 번이나 터졌다. 그 사이에 범물동 가는 버스가 또 한 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직까지 건가파티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